네, 기빈 여러분,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인 세션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3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션 3 신기술 안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신기술의 안보적 함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2개의 기조 연설을 듣고 패널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코멘트 박스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리플렛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은 하만 이사회 의장님이시자 전 삼성전자 사장님이신 손영권 의장님의 기조 연설입니다. 사전 녹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삼성전자 사장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로 재직했던 손영권입니다. 현재는 월든 카탈리스트의 공동 설립자인데 월든 카탈리스트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신생기업이 딥테크 분야에서 새롭게 카테고리를 정의할 수 있는 차세대 비즈니스의 구축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스택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컴퓨팅, 즉 PC가 포함됩니다. 세계 신안보 포럼에서 컴피덴셜 컴퓨팅 그리고 오픈소스 아키텍처에 대해 사이버 안보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날 우리는 4대 위험에 맞서고 있는데 바로 코로나19, 반도체 칩, 사이버,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글로벌 협력과 포용력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학자 간의 그런 협력을 필요로 했고 또 백신을 최단기간에 개발했어야 됐습니다. 칩은 보통 이제 포테이토 칩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의 칩은 반도체 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지정학적인 현실에서 칩의 생산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일터에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셧다운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많은 것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생성된 데이터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조직 입장에서는 해당 데이터의 저장, 처리,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속한 디지털화와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AI와 ML의 진화로 인해서 물론 AI와 ML은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서 공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기업의 60%가 한 개 이상의 PEC 기법을 사용해 애널리틱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75%의 개인정보에 현대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컨피덴셜 컴퓨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컨피덴셜 컴퓨팅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컨피덴셜 컴퓨팅은 사용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컴퓨팅입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와 코드를 격리하게 되고 이는 인프라 자체가 손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 무결성과 기밀성이 보장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처리 중이나 런타임 중에도 기업은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을 공용 클라우드나 기타 호스팅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취약하거나 노출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는 클라우드의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사용해야지만 저장 또는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저장 데이터, 데이터상의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앳 레스트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전송 중인 데이터, 즉 데이터 인 트랜짓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컨피덴셜 컴퓨팅은 데이터 보안, 취약점을 극복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처리 또는 런타임 중에 사용 중인 데이터를 보호한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모두가 일을 하고 있고 런타임도 다 각기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컴퓨테이셔널 컴퓨팅의 성장에 기여하는 세 가지 주요 동기는 저희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클라우드에 대한 지출 증가. 데이터의 반 이상이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지출 증가입니다.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정말 많은 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AI와 ML의 사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의 벤처 기업인 월든 캐피털리스트는 컨피덴셜 컴퓨팅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컨피덴셜 컴퓨팅은 개인정보 보호 또는 규제 요구사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영업기밀 또는 규정에 따라서 보호되는 데이터 등 다량의 민감한 데이터는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ML에 로킹되거나 상당한 컴퓨팅 오버헤드 비용 그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로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 해결에 사용되는 KYC, 사기 애널리틱스, 그리고 의료 정보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한 건강 데이터 교환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민감한 데이터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데이터 공유를 요합니다. 혁신 중의 하나는 결국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통합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TEE, 그러니까 실내 실행 환경은 안전한 전용 하드웨어 기반 처리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환경은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과 격리된 처리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하고 암호화된 인메모리 데이터 액세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술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TEE는 고효율 데이터 스택이 없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ML 워크플로우에 제대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 스택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가 주요 혁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투자한 오파크와 같은 회사가 바로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오픈소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회사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머신러닝을 사용해 민감한 데이터를 탐지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공용 클라우드에서 컨피덴셜 컴퓨팅을 전통적인 컴퓨팅만큼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파크는 마찰 없는 애널리틱스와 머신러닝을 위해 혁신적인 데이터 스택을 결합하고 TE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스케일 아웃합니다. 우리는 기밀 데이터를 보유한 모든 조직의 유스케이스를 봅니다. 특히 금융서비스와 의료 부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데이터 사일로가 있고 이를 조직 또는 조직 간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오페크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픈소스 모델의 여러 가지 이점을 지금까지 목격해 왔습니다. 오픈소스 솔루션을 채택하면 이 업계의 문제 정의상에 서술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픈소스 모델의 큰 잠재력을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의 가치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보안 취약성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컨피덴셜 컴퓨팅도 포함됩니다. 오픈 커뮤니티, 글로벌 커뮤니티와 함께 저희는 더 나은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네, much. And 감사합니다. next, we will have a keynote speech 그러면 delivered by 다음으로는 댄 스미스 소장님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프리 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댄 스미스 소장님께서는 기조 연설 후에 좌장 역할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are also joined by Ms. 네, Rosanna 그리고 Ponzio, 저희 Assistant Director at the 오늘 Center for 함께 Strategic 해주고 Studies 계시는 and 분들께서 Innovation at the 또 United 로산 Service 캬니조 Institute 부소장님께서도 of India. 계시고요. So please 인도 come up on 유나이티드 stage and 서비스 welcome 인스티튜션 the 전략 연구센터의 부소장님이십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빈 가이스 유엔 군축 연구소 소장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리티 샤르마 영국 AI for Good 창립자 분께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댄 스미스 소장님께 마이크 넘기고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As you can see, I'm multitasking. First of 자, all,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조 연사 역할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캐릭터를 바꿔서 본 세션의 좌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자,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신기술의 express my thanks 미래와 또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국 외교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o this conference. We've been very 본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특히나 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저희 업계에서 보통 지금 시간대를 뭐 일종의 공공 무덤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계셔주신 여러분에게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앞서서 또 연사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다측면적인 다면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눈을 가린 사람들이 코끼리를 서로 만지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끼리의 코를 만지는지 몸을 만지는지 또는 꼬리를 만지는지에 따라서 각기 설명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요. 이러한 관점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슈 자체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논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AI나 또는 기계학습도 중요하고 또 양자 컴퓨팅 사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외에도 또 사이버 안보, 사이버 공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물리적인 지리,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물리적인 지리도 있죠. 이제 이것은 뭐 지상 그리고 또 우주에서의 사실 우주야말로 이 사이버 공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적층 제조라고 하는 3D 프린팅이라는 기술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바이오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신기술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기술적인 도전 과제라고나 할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범주에 이러한 기술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또 사실 이러한 이슈들을 영역별로 좀 더 나누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기술별로 또 영역별로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국가 간, 즉 국제 영역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AI와 그리고 전략적 안정성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AI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또 군비 경쟁으로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또 모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 계산이 가속화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또 무기나 또는 군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또 이것을 뭐 군비를 줄인다거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서도 some quarters is known as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to 해킹과 관련하여서 related to the control of missiles 미사일 제어와 and interfering 관련해서 또는 미사일 발사 전에 해킹을 해서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전통적인 안보 분야와 연관되는 문제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국가 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국내에서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이 정치, 또 정치적인 관리, 정치 관계에 미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에서 일상생활,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러한 예를 잘 드는데요. 몇 년 전에 보았었던 통계인 만큼 아마 이제 이것은 오래된 통계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3, 4년 전에 비해서 어쨌든 제가 보았었던 것은 or his bank. 스웨덴 사람이 보통 은행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현금 많이 안 들고 다니죠. 저희는 현금보다는 뭐 신용카드 또는 전화로 스마트폰으로 다 스마트 뱅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3, 4년 전에 일반적인 스웨덴 사람들이 실제 은행에 방문하는 것은 7년에 한 번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은행 계좌를 열었을 때 그때는 제가 뭐 은행에다가 계속 뭐 서신도 보내고 또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은행 지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일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은행이 점차 온라인화 되면서 사이버화 되면서 또 새로운 취약성도 등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효율성과 편리함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These categories and these arenas 자, 그리고 이런 각기 다른 영역이나 분야별로 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뭐 정보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정보 유출이나 이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사보타주라거나 또는 뭐 첩보 같은 건 뭐 또 한 가지 서브터퓨즈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도 정보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전이나 사보타지, 뭐 첩보전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에 얽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global governance in 1995. 1995년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것은 국제적인 노력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뭐 사회적 그리고 또 녹색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위원회에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기관들, 즉 공공이나 민간 기관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보았을 때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다양한 방식에 방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층위에서 또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민간이기도 하고 또 개인이기도 하고 공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에 대해서는 또 규범도 있을 것이고, 뭐 국제적인 규범이라거나 공통의 규범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영역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권법이라거나 또는 뭐 프라이버시법, 그 외에도 기업 관련된 법이라거나 또는 회계법 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국제인도법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죠. 사실 국제인도법은 과거에는 전쟁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 이 야기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요. 일단 사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먼저 겸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겸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컴퓨터에 욕하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안에 작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잘 설득을 하면 좀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컴퓨터가 내 말을 듣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다시 재시작하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컴퓨터 많이 쓰거든요. 매일 사용합니다. I've got a computer with me on this trip. 제가 이번에 출장 올 때도 컴퓨터를 가지고 왔죠. I've got
또 메모를 하기 위해서 태블릿도 있고 핸드폰도 2개나 있습니다. 저는 기술 많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이해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술은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거버넌스를 보게 된다면 일단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또 흥미로운 논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새로 등장하는 기술, 신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더 오랫동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벌써 30년 넘게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해서 걸맞는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에 비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도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술 발전은 정책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일종의 블랙박스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학습 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들여다볼 수 없는 기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기계를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사람도 들여다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이것은 앞서서 저희가 환경에 대한 특별 세션이 있었는데 이때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거버넌스, 지금의 국제 거버넌스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매년 5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해수면의 60% 정도가 ABNJ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관할권, 다시 말해서 이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렇다면 다루기 어려운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우주와 관련해서는 사실 60년대, 70년대의 합의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또 지난 몇 년간 사실 우크라이나 전 이전부터 국제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와 중첩이 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된다면 하나의 정답이라는 것이 없고 모두에게 적용이 될 만한 하나의 해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복수의 해법,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저는 지금 현존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인도법의 추가 의정서의 제36조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구현할 계획이 있는 국가들이라면 인도법이라는 관점에서 그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들이 가입한 조약에 포함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종의 국제관습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특히나 새로운 군사 기술, AI 등과 같은 새로운 군사 기술에서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또 물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는 정책이 따라지 않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면서 좀 더 과하게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다시 말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나 또는 모든 행위자들을 다 포함을 하도록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상적으로 본다면 기술 개발은 속도를 늦추고 또 정책은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제가 기지연설을 마쳤으니까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정말 제가 이중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좌장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빈 가이스 소장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로샨 카니조 부소장님께도
소개에 환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적은 메모를 잠깐 놓쳤는데요. 네, 크리타 샤르마 창립자님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제 영역을 벗어나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티에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로빈, 로샨 순서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티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AI나 또는 사이버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 잡힌 접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리티께서는 영국 AI for Good의 창립자이신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좋은 AI는 발전을 시키면서 또 나쁜 AI는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기술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세계가 작동을 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IT를 정말 좋아하는 괴짜입니다. 그렇게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다 같이 이제 AI 관련해서 이런 노력들이 기울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누가 AI를 설계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커뮤니티와 사회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제품이라든지 AI 포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AI가 언제 성공적이냐,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AI를 만들었을 때 성공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저희 팀원들한테 어떤 스킬셋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심리학자라든지 이러한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만났을 때 AI에게 뭔가 성격을 부여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러한 전문가들과 같이 협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굉장히 스마트한데 이를 통해서 물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또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멍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만큼만 이제 스마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관련돼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스템 관련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안면 인식 관련해서도 저희 이제 랩에서 이 안면 인식의 오류가 한 1%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의 경우는 1%인데 만약에 피부색이 좀 짙은 경우에는 25%까지도 오류율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 윈프리다. 저를 오프라 윈프리로 착각을 하거나 뭐 이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인풋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를 통해서 뭐 어떤 이제 이 쇼를 내가 또 몰아보기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도 또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커뮤니티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솔루션을 가지고 SDG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뭐 이제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물론 저는 IT 괴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이라든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윤리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제가
이제 규제가 마련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이렇게 또 설계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해왔지만 이 책임 있는 그러한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의료 종사자들은 이 윤리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강령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 thank you so much, Emma. I find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원칙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포용성, 그래서 다양성을 하나의 미덕으로 삼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적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도전 과제다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점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 가치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의성이라거나 상상력 등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결코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사실 저희 시프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요. 책임 있는 혁신인데요. 이제 이것은 과학적인 책임을 가져다가 단지 지금 말씀하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자라는 것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공통점도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로빈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유엔 군축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 우주 기술이나 또 다양한 공중 기술이나 등등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았을 때 각기 다른 접근법 사이에서의 이 차이나 또는 그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제네바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흥미로운 패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으로서 보기에는 복잡성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국제 거버넌스 체제에서 다루어야 하는 첫 번째 문제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AI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치명적인 무기 체계라는 것은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I가 또 특히나 로봇 플랫폼과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또 굉장히 다양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AI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혜택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또 인간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면서 그래서 또 새로운 좋은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 작전이나 또는 군사 의사 결정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전기나 또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결국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또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기술도 그렇지만 또 AI도 그렇고요. 또 이 AI 기술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도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전략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도 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또 세계 질서가 점차 더 대립적이 되어가면서 AI를 경쟁국 대비 더 빨리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더 빨리 출시를 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안전하고 또 보안을 담보하기 전에 군사적으로도 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것을 일종의 군비 경쟁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이 또 이와 관련해서 속도를 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군사 응용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술과 관련하여서 또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특히나 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환경 또는 뭐 전장이나 뭐 군사적인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AI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수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AI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적용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AI라는 것은 그냥 단지 뭐 센서나 또는 배터리, 로봇이 더 개선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더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미래의 전장에 이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적용이 된다면 향후에는 군사작전이 어떠한 양상을 띨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다양한 기술이 함께 융합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기술들이 또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또 혹시라도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뭐 핵 영역에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또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것이 그만큼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핵 확산에도 일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기의 확산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다용도 기술, 다목적 기술, AI와 같은 다목적 기술은 더 빨리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굉장히 다양한 기술, 사이버 공간도 그렇고 AI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셨었던 내용, 복잡성을 관리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앞서서 언급하셨었던 것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또 AI와 관련하여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이 루프에 계속 포함되도록 하는 것인가. 자, 그래서 AI와 관련하여서 뭐 어떠한 법적인 또는 규범적인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계속 포함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AI가 실제로 뭐 구현이 되면서 자동으로 구현이 되면서 그래서 최소한 뭐 부분적으로라도 자율 무기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공격이나 또는 방어 모두에서 이러한 AI 기반의 무기가 어느 정도까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것인지 다시 이것은 인간이 의사결정 루프에 포함되도록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뭐 방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시뮬레이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러한 우선 과제와 관련해서 주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국의 외교부 측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신흥 기술은 복잡다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는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시스템 그리고 로보틱스 모두 다 이중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민수용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라든지 아니면은 허위 정보의 유포 그리고 IoT 같은 경우도 사이버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세포 시스템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이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 있고 프린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함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군사
측면에서도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빌리티가 그리고 상호 운용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융합이 나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AI가 양자 컴퓨팅과 결합을 하면서 저희가 보다 더 지능형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에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작전뿐만 아니라 군사 체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는 무인 비행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향후에 훨씬 더 많은 이런 전략적인 안정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위기 그리고 무기 관련된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함의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이라든지 그러니까 로봇,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발사체도 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극초 음속 무기를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가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위협의 트레시홀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고조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이 파워드된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 전 자기장의 그런 스펙트럼에도 더 많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 보다 더 취약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컴퓨팅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링이라든지 이걸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수용, 그러니까 민간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술의 계속해서 이 변화가 정말 양자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 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암호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양자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애널리틱스라든지 센싱이라든지 이런 감지 기술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러한 그 영향력들을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사 결정을 기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증가가 될 것입니다. 머신은 이제 시간을 보다 단축시키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무기 체계를 보더라도 인간의 결정이 크게 개입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운용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MNC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쩌면 적절한 그런 정의를 여기에 구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핵 영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히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사 결정 시스템은 싱글 소스 기반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 이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완전 자율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스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저의 우려다라고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 분의 패널리스트 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로빈에게도 미리 경고를 드렸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키워드를 그 복잡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서로 간의 이해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예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다시 한 차례 토론을 하고 나서 청중분들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곧 질문을 하실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로빈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성을 관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잡성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을 관리하는 방식은 무엇인지요? 복잡성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시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복잡성을 포용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정상성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점차 더 증폭되는 것을 보았을 때요. 디지털 문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복잡성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쉽고 빠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상성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 그래서 다자간 접근법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나 민간 분야도 거버넌스 체제에 포함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민간 분야가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나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민간 분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양방향적이라고 봅니다. 단지 외교 나 또는 정부 쪽에서 민간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민간 분야도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사실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제가 참여하는 UN 또는 다자간 포럼에 민간 대표단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런 만큼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참여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라거나 또는 기업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러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분명히 참여를 할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평화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기업들이나 민간 분야가 참여할 이유가 좀 덜 명확해 보이겠지만 결국 평화와 안보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면서 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다자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하나의 조약이 만병통치약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다극체계 또 복잡한 세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다 더 다양한 해법이라거나 또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또 보다 더 민첩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굉장히 이 다이내믹한 상황에서 일종의 스피드박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시프리 같은 싱크탱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물러서서 일종의 조감도처럼 좀 더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미래를 위한 보다 더 종합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 속도 제한, 즉 스피드 범프, 이 속도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민간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좀 다른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자원 추출이라고는 할까요?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또 제가 민간 분야와도 많은 협력을 한 바가 있는데 또 어쨌든 민간 분야는 특정 활동이나 또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민간 분야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리스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하는데 그런데 스스로의 행동이 타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술 발전은 정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서 분명히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또 책임지는 모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part of your 그런데 argument 제가 그냥 뭐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또 앞서서 말씀하시면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앞서서 이 기술 전문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네, 이 민간 부문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엔지니어들 수백 명을 정말 정기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의 목적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회를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기술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 선의를 위한 테크를 만들어야 된다.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라는 것이 새로운 그런 오일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의 기름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이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 이게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테크 시장이 이 전반적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제 동료들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테크 업계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실 늦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을 저는 이제 석사로 했고, 그리고 이제 학부 때 저는 또 엔지니어링을 공부했는데, 요즘은 12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하고 직접 컴퓨팅 플랫폼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때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원칙들을 잘 설정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굿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선의를 위해서만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러한 편견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니면은 블랙박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떨 때는 굉장히 쉽지만 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결국에는 실행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통제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We'll probably come back to that, but I want to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다시 로샨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앞서서 AI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법과 관련하여서 이제 뭐 치명적인 자율 무기 체계, 전반적으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인간이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휴먼 인 더 루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실 뭐 크리티가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로빈이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 이 기술이 종국에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Time critical, 중요한, 특히나 시간이 급박한 decisions.
또는 뭐 위기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계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미룬다면은 그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미래에도 잔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할 때 이게 무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유인으로 할 것인지 이거는 반드시 유인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은 대수를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나와서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크리티 샤르마 창립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AI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이 민수용 그리고 군사용 이렇게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과거와는 달리 이 협력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군사용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수용 같은 경우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규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의 원칙 가치에 대해서 뭔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문들이 함께 이 접근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의의 복수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의가 너무 다양하다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텍소노미라든지 아니면은 공통의 정의를 가져가는 것, 그리고 뭔가 공통의 원칙을 가져가는 게 규범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고 OECD가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해야 될 텐데요. 생태계를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택틱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측면에서 뭔가 상호 운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공유 프랙티스를 같이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시민들의 포용성 그리고 다양한 부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력적인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군사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무기의 용도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더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군사용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이런 균열이 더 커지지는 않을지 아니면은 불균형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술 아니면은 이 핵 억지력에 대한 threshold 그러니까 임계점을 다시 살펴보는 것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일부 무기는 감시하고 그리고 이 검증의 그런 단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보 공유 그리고 협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청중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조명을 보고 있는데요. 아직 아무도 안 보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크리티 그리고 로빈 소장님께 질문을 또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크리티 창립자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많은 이 테크 분야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일을 위해서 기술을 또 AI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돼서 또 평행 세계가 있습니다. 또 많은 예를 들면 이제 이 원자력 시기에 그 당시에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던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또 회의를 하게 되어서 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또 기구가 탄생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해도가 또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년대였었죠.
그래서 이 원자력 과학자들의 단체가 만들어졌었던 것인데, 근데 어쨌든 이 과학자들, 즉 그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과학자들이 이러한 경로에, 이런 방향성에 반대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70년대 중반까지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이 원자력 또는 핵탄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많은 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또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은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비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좀 일종의 여기에 대한 회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피드백 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부분을 대표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업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이런 기술에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인재들을 유치하고 또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뭐 존재론적인 위기에 어떻게 도달하지 않을지,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잘 다루고자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유스 케이스를 저희가 또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사람들의 정말 진 성격이 정말 그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비즈니스들이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거버넌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AI 연구 관련해서 그리고 윤리적인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의 조직이 현재 그 분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이런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부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이 테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 풀을 한번 보시면 CTO라든지 아니면 제품, 디자인 리더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유치하고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동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만들고 또 역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테크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로빈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온라인으로 질문이 3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 질문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로빈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 속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신가요? 사실 결국은 이 속도 제한, 스피드 범프라는 것이 이제 유엔 의미였었는데, 일단 제가 그 혁신에 대해서 의미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속도를 제한하려고 한다, 사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어떤 거버넌스 모델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은요, 물론 지금 너무나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특히나 AI 분야에서, 사이버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AI와 관련된 원칙이나 또는 이니셔티브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바람직하고 좋지만은요. 근데 이제 앞서서 또 패널리스트께서 이 복수성이나 또는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엔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율을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모두가 더 이것이 더 빨라졌으면 원하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빨리 진행할 수 없는 이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엔이 바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서 제공할 수 있는 틀이나 체계라는 것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엔은 SDG와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모든 노력에 있어서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온라인 질문을 한번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이제 조금 지금 우려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러한 기조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AI에 더해서 어떠한 기술들이 이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인류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안녕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기술들이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네, 로샨 부소장님, 저는 융합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AI를 보시면은 이거를 양자 기술이랑 같이 융합을 시켰을 때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자 기술을 사용한 그러한 이 기술이 있어서 잠수함의 이동을 탐지하거나 아니면은 저공 비행하는 그러한 비행체를 포착할 수 있거나 이러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술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결합을 했을 때 융합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기술이 아니라 융합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로빈 소장님.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양자, 인간 강화 기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뭐 생물학적인 또 가상의 세계가 더 확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 말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의 개념이 점차 더 비싼 개념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사실 뭐 하드 안보라거나 또는 안보라는 것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또는 국방적으로만 생각했었던 것을 넘어서서 더 확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광범위하게 이제 물론 뭐 정치적인 경쟁이나 또는 탐욕으로 인해서 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 뭐 기후 변화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보다 더 광범위한 안보의 개념 그리고 또 지금의 국제 관계의 상황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거버넌스나 또는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즉 새로운 기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용에 대해서 이제 이런 보다 더 광범위한 안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범이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다양한 관점이 있으시겠지만요. 먼저 로빈 소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의 상황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사실 그 어떠한 신속한 해법에 대해서 낙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 사이에서 몇 가지 공통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한 20년간 점차 더 안보화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나 또는 인도주의 또는 이제 이러한 것이 좀 더 축소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테러와의 전쟁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과도한 안보화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보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이고 또 총체적인 그러한 안보의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의 주어진 환경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시 말해서 글로벌 보건이라거나 또 에너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것은 또 지구의 미래와도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딥페이크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술로 인한 문제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안을 제정하기 전에 이 사람들과 더 많은 그러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민간, 그리고 시민들이 결국에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협력할수록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크리티 샤르마 창립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 데이터 프라이버시 2.5 버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핀테크에서는 샌드박스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제도를 진화하는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뭔가 샌드박스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유럽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온라인에 올라온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지금 현재 현장에 계신 청중분께서 질문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만간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지 여쭤보고,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은,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 창립자님께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조치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업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이거를 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의 어떠한 측면이 있을지 이런 신흥 기술 관련해서 여쭤보셨고요. 이걸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어떤 문제들은 조금 더 규정하기가 쉽습니다. 결국에는 액션을 보다 더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또 일부 이제 기술들은 데이터 악용이라든지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뭐 AI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AI를 긍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 신생 기업들의 참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협력적인 접근법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샌드박스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정말 많은 이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다각도로 본다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핀테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아니면은 헬스 쪽에서 그리고 또 법적인 그러한 이런 부문 같은 경우는 핀테크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학제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손 드신 분이 계시네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신기술이라는 것은 보통은 디지털 영역에서 많이 고려하죠. 예를 들면 뭐 분산 원장이라거나 또는 양자 기술, AI 등과 관련된 것인데, 자 그러면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물이나 또는 바이오 기술, 또 제조 기술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면 로샨 그리고 로빈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 다음에 각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샨 부소장님 그리고 로빈 소장님께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NBIC 같은 기술, 그러니까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그리고 뭐 인지 기술,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AI라는 것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 이 분야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완화라든지 규제, 이러한 측면들이 이 나노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도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기술들이 다 등장을 하고 또 조치를 취해야 된다면 이게 한 가지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로빈 소장님. 예,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샨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의하고요. 바이오테크 분야 그리고 우주나 또는 안보 분야에서도 결국은 구조적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자, 복수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나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 그래서 예를 들면 AI가 바이오 분야로 적용이 되어서 바이오 시퀀싱이라거나 또는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강화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유사한 문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순서로는요. 패널리스트 분께 최대 30초간 아주 명료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로샨, 로빈, 크리티의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샨 부소장님. 네, 신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속도가 느리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했고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관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좀 천천히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들이 같이 협력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이디어들을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예, 제가 보기에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복잡성 관리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열린 마음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열린 마음이죠. 사실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인 대결 국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결국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을 하고 또 상호 대화의 이점을 충분히 겪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이러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물론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새로이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익숙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크리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일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한 개의 거버넌스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이제 것들을 저희가 함께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개발의 속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고무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부문, 특히 이제 런던에서 계신 분들과 진행을 했던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 금융 위기 발생 직후에 있었던 인터뷰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금융 이제 그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는 다양한 곳에 판매를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채 레버리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개별의 그런 행동에 대한 뭔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내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춰보고 또 들춰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러한 과정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저도 동감을 했는데요. 이 복잡 다단성을 이해해야 되고 또 포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인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협동해야 된다.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을 마련해 주신 한국 외교부 측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패널 분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의 마지막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션 3은 신기술 안보에 대한 세션이었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기술의 안보적 함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견해 그리고 고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개회식과 세션 1이 있었고요. 오늘은 세션 2, 세션 3, 그리고 시프리의 특별 세션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서베이에 동참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리플렛의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은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위협에 대응한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year's forum was a meaningful occasion. 올해 All 포럼을 participants 통해서 online 많은 and 분들이 offline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그리고 뜻깊은 행사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협을 예방하고 또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함상욱 가자 외교 조정관님을 모시고 폐회사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다자 외교 조정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의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선 뜻깊은 발표를 해주신 모든 연사분들 그리고 고견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틀간 저희는 신뢰 기반 국제 협력을 증진하자는 목표 하에 모여서 신흥 안보 위협을 이해하고 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저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뜻깊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 현재의 안보 위협을 직면하고 미래의 위협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 인사이트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모든 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빠르고 민첩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세계 신안보 포럼이 처음 출범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평화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협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잡성이 보다 더 증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협력을 강화하고 연대 그리고 준비를 통해서 이러한 위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이틀간 모든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저희로 하여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흥 위협의 속성을 봤을 때 국가 중심의 접근법은 더 이상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국가 행위자와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민간 부분과 같이 협력하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GPS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보다 평화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번 세계 신안보 포럼이 모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신흥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포럼으로 이번 포럼을 진화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상욱 다자 외교조정관님 폐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의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